네, 11월 8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6% 올랐고 S&P 500은 0.37%, 나스닥은 0.2% 올랐습니다. 중수용주 지수인 러셀 2000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 양호한 고용지표와 코로나19 치료제 뉴스가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10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53만 1000건 증가해서 기대치인 45만 건 증가를 상회했고 실업률은 4.6%로 낮아졌습니다. 화이자는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입원과 사망 확률을 90% 낮출 것이고 가능한 빨리 당국에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화이자 주가는 11% 올랐습니다. 관련해서는 여행업체인 익스피디아 주가가 16% 오르는 등 항공, 크루즈 및 갬블링 주식은 올랐고 줌, 텔라닥, 플래톤 등 비대면 관련 주식은 내렸습니다. 섹터별로는 헬스케어가 1% 내렸습니다. 나머지 10개 섹터는 올랐는데 에너지 섹터가 1.5% 올랐고 산업재가 1%, 유틸리티 0.9%, 소재 0.8% 등 올랐습니다. 유가는 WTI가 전일 대비 3% 올라서 배럴당 81.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45%로 내려서 10월 4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1.5% 아래가 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6원 오른 1185.2원으로 3주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채권과 대체투자, 산업기업 분석 등 리포트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 쪽 리포트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채권 위클리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기사 보셨겠지만 고용도 잘 나오고 인프라 관련된 법안 이야기도 나오고 잠깐 빠졌다가 유가도 금요일 다시 80불 위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말 동안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그 답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경기 좋아지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그런데 오히려 연준이나 영란은행이 이번 그 중앙은행 회의를 통해서 물가에 대한 판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전히 조금 버틸만 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조금 시장을 놀라게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연준 FOMC에서도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문구가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되는으로 변경이 됐지만 향후 공급 제약이 완화되면 물가 결국 빠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동결을 받지만 사실 지난주 영란은행 영국 회의에서는 영국 같은 경우 그 미국보다도 물가가 훨씬 높은 나라라서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이 컨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동결하면서 물가는 결국은 다시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총재가 하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는 이미 알고 있던 거고 의외로 물가에 대해서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조금 여전히 일시적이라는 문구를 보였던 거가 시장을 조금 서프라이즈 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된 부분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역시도 물가는 일시적이라는 뷰를 지지를 하고요. 핵심이 뭐냐면 단순히 공급이나 에너지 가격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물가에 대한 공포의 핵심은 임금이 올라오고 기업들이 가격 전가를 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구조적으로 이런 논리인데요. 이런 논리가 추세를 형성하려면 임금이 물가보다 더 올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임금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면 사람들은 본인들의 구매를 뒤로 미루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빠집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이번에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실질 기준으로 보자. 실제로 이제 기업들의 고용 비용이 최근에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실질 고용 비용 증가율은 제로고요. 임금도 보시면 최근에 임금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물가가 더 빨리 올라서 실질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비랑 물가는 동시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는 변수이기 때문에 결국 구매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아직 그 미국 가계의 구매력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 특히 가계 저축도 심지어 코로나 델타 터지면서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연준이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수요 쪽 물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시차를 두고 결국은
인플레 때문에 연준이 조기 긴축 안 한다면 경기 좋은 거에 포커스를 맞추겠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인플레 우려 축소된 부분을 메워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흔히 말하는 통화정책 서프라이즈가 금리를 하락시켰다면 이제부터는 펀더멘털에 다시 한번 미국과 영국의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릴 거다. 여전히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에 대해서는 확대 전망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그 최근 금리 하락을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지난주에 보면은 조기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불식시켰는데 이 기준금리 인상하고 뭐 특히나 뭐 10년물 그 금리랑 뭐 저희가 관계를 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되게 재밌는 게요. 2024년도 기준금리 수준이랑요. 그러니까 다 유로달러 선물 시장,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 반영된 2024년 기준금리 수준이랑 10년 금리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 어차피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기 시작하면 빨리 올린 만큼 덜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하면 2024년 가서는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질 거고요. 천천히 올리면 대신에 3년 뒤인 2024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과도하게 빨리 올리면 원래는 금리가 하락해야 장기 금리가 하락해야 정상이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통화정책 서프라이즈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그 매수가 몰린 것이고 원론은 기본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장기 금리 빠진다. 경기 수준에 맞춰서 금리를 천천히 올리면 장기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리 이야기 발표하겠습니다. 위클리 소버린 모니터입니다. 글로벌 금리 하락에 관해서 신환종 연구원입니다. 네, 미국채 앞에서 발표한 미국채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그 대부분의 글로벌 금리가 급격히 실은 하락했습니다. 일단 뭐 고용 지표도 잘 나왔고 화이자의 획기적인 코로나 치료 이런 것 때문에 3대 주가 지수 주가도 좋았고 그런 대신에 이제 채권도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채권 시장은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처럼 높아지고 않고 있다는 이런 데 주목하고 그다음에 영국 중앙은행의 이슈가 컸던 것 같습니다. 등등으로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 둔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미국도 그 실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면서 전 세계의 금리가 아주 급격히 하락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행보를 하기보다는 다시 연말 연초에 지그재그로 다시 상승하면서 이슈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하단을 높여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일 금리가 실은 미국보다 더 빠졌는데요. 미국은 10bp 빠졌는데 영국이 예상외로 금리 동결하니까 독일 거의 17bp, 영국도 17bp, 유럽 전반적으로 20bp 이상씩 금리가 다시 빠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전주에 아주 급등하면서 영향을 줬던 호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는 이제 한 27bp 빠지긴 했는데 한 달 동안 거의 한 5, 60bp 올랐기 때문에 월간으로는 한 30bp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왔던 YCC 수익률 통제 곡선 통제 요거를 제외하겠다고 하게 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전반적인 글로벌 금리는 지난주는 급격히 빠지긴 했는데 저희들은 다시 연말 연초를 향해서 지그재그로 다시 전반적으로 상승 모드로 다시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리츠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홍지환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리츠 지수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핵심 동인은 실적과 이제 고용, 또 코로나19 치료제라고 보고 있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 유럽이 크게 올랐고 섹터별로는 호텔과 리테일 같은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리츠의 3분기 실적이 거의 다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잘 나왔는데 이 개별 종목별로 가이던스 수치와 또 코멘트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표적으로 미국 리테일 리츠와 데이터 센터 리츠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리테일 리츠부터 그림 1번에 보시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 가이던스를 연속 3번 정도 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2019년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제 올해 그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신규 임대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한 주간 강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리츠도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은 컨센을 넘었지만 가이던스 수치가 시장 기대치에 좀 하회를 하면서 주가는 한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에너지 비용, 전력 비용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 코멘트를 하면서 이와 같은 코멘트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MP 보시면 한 주간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던 섹터들이 미국의 리테일, 호텔, 또 프랑스의 리테일이어서 저희는 경기 민감 섹터, 또 단기 임대차 섹터 이번 올해 한 해 동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 6번에 보면 그 주거용이나 다세대 조립식 쪽에 일주일 수익률이 좀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이거랑 표 1번하고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저희 MP에도 지금 담겨져 있는 주거용이랑 뭐 조립식 단독 다세대 좀 빠진 걸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지난 한 주간 보셨을 때 상승률이 가팔랐던 섹터가 지금 한 주간 좀 하락하는 모습이어서 그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전략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 기준의 원자재 시장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28%를 기록을 했고요. 3주 연속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된 양상입니다. 농산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미국 농무부의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포지션 조정에 나섰고요. 그러면서 농산물 섹터도 1.33% 하락을 했는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기금속 섹터만 지난주 1.74%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지난주에 좀 주목이 되는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의 변동성 요인들을 보면 다소 완화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에 유가가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 9월에서 11월 사이에 비수기 동안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계절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가 미국 에너지부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유가를 좀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11월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증산보다는 기존에 계획을 했었던 매월 하루 평균 40만 배럴씩 증산을 해나가는 기존의 스탠스를 고수했다라는 점에서 올 겨울에 전력난 때문에 유가가 대체 수요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증산을 시장에서는 사실상은 요구를 해왔었는데 즉 추가적인 증산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유가 하방 경직성의 강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산업금속 섹터의 변동성을 확대했던 부분이 중국의 석탄 시장 개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중국 당국이 지난주에 너무 빠른 속도로 석탄 가격을 끌어내릴 의지는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석탄 시장 개입에 대한 강도 완화 신호를 보였었고요. 지난주에 연료탄 가격이 4.05% 상승을 하면서 산업금속 섹터의 하방 경직성도 조금씩 갖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금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금속에 대한 투자 의견입니다. 저희는 2022년에도 실질금리가 정상화된다라고 채권 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 정상화 구간에서는 기금속 섹터는 약세 사이클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면 장기 기금속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축소 의견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기금속 섹터는 박스권에서 머무르거나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그런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난주에 기금속 섹터 특히 FOMC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상승했던 요인은 첫 번째로는 명목금리라고 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실질금리라고 하는 팁스 수익률이 재차 마이너스 1.1%대까지 역대 저점까지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자극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질금리의 방향성이 내년에도 가장 중요한 기금속 섹터의 그런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과 비교해서는 독립 변수는 아닙니다. 명목금리의 상승세라든가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가파른 하락이 나타나야지만이 실질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면 저희는 실질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인플레이션
우려 자체가 후퇴가 되면서 가파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후퇴를 하거나 아니면 재차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아지면서 명목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실질 금리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금속 섹터는 박스권 내에서 간간히 상승을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봐서 중립적인 의견으로 단기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 가격이 1,800달러를 좀 넘었고 은 가격도 24달러를 좀 넘었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입니다. 금 가격이 재차 2,000달러까지는 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 채권 전략에서도 내년도 초가 되면 결국은 조기 긴축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커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명목 금리 중에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1%대에서 더 내려가기보다는 다시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면 1,800달러대에서 1,800달러대 후반부까지는 사실상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보지만 저희가 내년도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1,800달러대 후반 정도면 재차 매도의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산업 인덱스 리포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화장품 섹터 2021년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한 해였습니다. 2분기 주요 업체들의 실적 미스와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중국의 여러 산업 규제, 그리고 뭐 중국의 소비 둔화와 경쟁 심화 등 안 좋은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2분기 이후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면이 있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수요처인 중국 시장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고 여기에 기업들이 변화에 발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 다시 체력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방향성은 유통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화장품 산업은 유통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데 중국향 판매 핵심이 명동에서 사드 이후로 면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이 중심축이 중국 현지로 넘어간 모습입니다. 중국 하이난 면세가 작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다들 들으셨을 것 같고요.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 채널로의 전환이 예상보다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직구나 역직구 모두 활발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아도 제품 구매가 굉장히 수월해진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은 재작년부터 현지 법인의 중요도를 높이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채널의 비중은 현재 50% 수준까지 다 끌어올려서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 둔화 경쟁 심화도 큰 이슈인데 화장품 시장을 프리미엄과 매스로 쪼개서 보면 지난 3년간 럭셔리 제품이 굉장히 눈에 띄게 성장을 했고 소비 둔화 구간에서도 럭셔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한 모습입니다.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17의 그림 23 그리고 그림 24, 25 참고해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럭셔리 같은 경우는 경기에 둔감하기 때문에 사치품 규제가 있다고 하지만 뭐 가방이나 의류 등에 비해 화장품은 제품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건 모두 럭셔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핵심 브랜드의 수요를 이미 중국에서 입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ODM도 뭐 한 축 담당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 중저가 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된 상황인데 오히려 국내 ODM 업체들은 이런 쪽에 수혜를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장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은 다시 한번 이제 브랜드 업체들에게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실적은 이제 실적 개선 폭을 감안해서 상저하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상반기는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LG생활건강부터 그리고 2분기 이후부터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시점 변화 고려한 부분이고요. 2022년에는 지금 설화수 매출 비중이 연간으로 한 43% 정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17년 이후 5년 만에 전사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LG생활건강은 목표 주가를 반면 16만 5천 원 좀 하향을 했는데요.
밸류에이션 시점 변화했고 그리고 세컨드 브랜드 육성 계속 기대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급락을 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항공운송산업하고 CS윈드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항공운송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 수송은 국제선이 58%, 국내선 20%, 화물이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국제선 수요 절대적 숫자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미주나 유럽, 대양주 쪽에서 노선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요. 특히 10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괌, 사이판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중순부터는 국내선 수요도 뚜렷하게 회복되고 보이기 시작했고요. 10월 달 연휴 효과로 인해서 단일 월별 기준으로는 최대 수송 실적이 국내선에서도 나왔습니다. 화물은 역대 최고치를 다시 재갱신했고 피컷 우려에도 불구하고 운임과 물동량이 모두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숫자들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에는 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이 부분적으로 노선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잠재되어 있는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 회복 정도에 따라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중심의 대응 전략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운송산업은 화물 호조와 여객 수요 확대 기대를 좀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은 어떤가요? 네,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항공 화물과 이제 여객에서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항공 화물 같은 경우는 유류할증료로 비용 증가분의 거의 9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객은 대략 50에서 60% 정도 최대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용량이 화물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거의 90% 정도 이상 커버가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유가 상승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S 윈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낮아진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는데요. 당사 추정치보다도 좀 더 하회했었던 이유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조업 차질 외에도 미국 법인의 매출 인식이 8월이 아니라 10월 달로 인식이 지연되면서 400억 원 규모의 매출이 이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슈를 만약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당사 추정치에는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이미 벌써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쪽 법인은 가동이 정상화됐고요. 미국과 포르투갈 신규 법인이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4분기 매출은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풍력기업들 주가가 좋지는 못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 들어서 전반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실제로 주요 고객사인 베스타스가 3분기 수주가 전년 대비 12%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를 이제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각각 기업들마다 자체적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글로벌 부품사 중에서 가장 내년도 매출 그로스 가장 클 수 있는 회사가 CS윈드고 미국이나 포르투갈 쪽 법인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5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롯데렌탈 신규 분석 리포트입니다. 주영훈 연구원입니다. 네, 롯데렌탈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61,000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는 이제 SOTP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터카 사업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한 40개월 정도 운영을 한 뒤에 이제 자사 중고차 매각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판매 수익을 거두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작년도부터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공모 이후로 이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까지 실적이 좀 굉장히 좋지만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좀 특수성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 내년도가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좀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는 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국내 여행 수요가 좀 많이 좋다 보니까 이런 뭐 해외 여행 재개에 따른 이제 국내 렌탈 소비 감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좀 붙다 보니까 이제 동사같이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은 업체들에 대한 이제 금리 조달 비용 이제 증가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고차 가격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논란인데요. 저희는 뭐 일부는 좀 맞는 부분도 있지만 뭐 다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도에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렌터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여행을 제주도로 많이 가니까 뭐 그쪽에 대한 이제 수요만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동사의 좀 구성비를 보시면은 이제 B2B 그리고 B2C 중에서도 장기 쪽 비중이 거의 80%에 해당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단기 B2C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에서 18%밖에 차지를 하지가 않고요. 그 중에서도 제주도 비중은 이제 절반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동사 매출에 연결 전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렌터카 중심으로 이제 성장은 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달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사가 원래 부채 비율이 600%가 넘었었는데요.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이제 부채 비율 390%대로 이제 내려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를 반영해서 주요 신평사들이 이제 신용등급 전망을 AA-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일제히 좀 상향을 했고요. 이에 따라 이제 조달 금리가 한 20bp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 우려와는 달리 이제 오히려 이제 비용 부담 역시도 연간 한 30억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가격 피크 아웃 논란에 대해서는 뭐 신차 출시 지연에 따라서 뭐 중고차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4만 대 이상 물량이 이제 자사가 이제 운영을 하던 그런 물량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외부 물량이 좀 실제로 많지 않아 피그로스가 조금 둔화되더라도 이제 Q 쪽에서의 증가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마진율만 놓고 보면 다소 좀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이익의 레벨 자체는 올라간다는 점을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외 이제 렌터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도 피크아웃 논란이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연말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가이던스 상향되면서 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역시도 좀 주가 조정은 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이제 상향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J 콘텐트리 발표하겠습니다.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J 콘텐트리 3분기 리뷰 발표드리겠습니다. 3분기 연결 매출은 1,9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상승했지만 영업 적자 300억 원 기록하며 어닝 쇼크 기록했습니다. 일단 방송 부문 같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는 42억 원,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는 126억 원의 적자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3분기 캡티브형 작품 회차가 총 27회로 지난해 55회 대비로 해서도 마이너스 51%였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편성 그리고 국내 VOD 관련된 매출이 대폭 감소했고 동시에 모든 작품이 글로벌 동시 방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가속 삼각비가 좀 크게 반영되면서 적자 전환이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캡티브형 작품 회차가 61회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번 3분기까지 좀 어렵게 했었던 텐트폴 시지프스 관련 잔여 삼각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방송 부문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J 콘텐트리의 가장 기대작인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에 대한 매출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 161억 원 지속했습니다. 관객 수 회복이 좀 더뎠고 일부 작품에 대해서는 부금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효과 그리고 흥행작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에서 실적 회복을 기대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 73,000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1월 지옥부터 내년 1월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내년에 진행될 안나라 수만나라 종이의 집 수리남 등 다양한 콘텐츠 대기 중인 만큼 이번 실적에서 나온 적자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더 크게 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삼성증권 발표하겠습니다.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삼성증권 이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유지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잘 나왔습니다. 지배순이익 2,682억 원으로요.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 전 부문이 다 양호를 했는데 특히 이제 ELS 조기 상환에서 나온 이익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B도 괜찮았는데요. 일단 3분기 같은 경우 ECM이 정말 좋았습니다. IPO 쪽에서 워낙 화랑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수수료 수익이 많이 증가했고요. 부동산 PF 쪽은 이제 살짝 이제 부진했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4분기에 다시 또 회복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ECM 쪽도 4분기에 또 카카오페이 IPO를 했기 때문에 그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4분기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또 거래대금도 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눈높이 좀 낮춰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해도 연간 지배순이익은 9천억 원 넘을 것 같습니다. 9,284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증가폭이 워낙 높다 보니까 회사 쪽에서도 이제 배당 성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약간의 조금 불안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성향을 조금 낮춰서 추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DPS는 한 3,700원은 될 것 같습니다. 저 미니멈 한 3,500원 이상 그 정도는 좀 보고 있고요. 3,700원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은 7.9%니까 여전히 증권주 중에서 배당 수익률은 아마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다른 증권주보다는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좀 주가 측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양호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차별화된 주가 흐름은 연말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LX 인터내셔널 발표하겠습니다.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LX 인터내셔널 매수 투자 의견 39,000원 목표 주가 유지를 합니다. 투자 포인트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실적 모멘텀이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2022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친환경 신사업 투자 강화도 기대가 됩니다. 올해 연초에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나 저희 숫자가 대략 2천억 초중반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6,500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당금 400원이었고요. 올해 1,500원 최소 전망을 하는데 그럼 배당 수익률도 지금 6%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돈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연간 3천억씩 4년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100억이고요. 저희가 프리뷰 들었던 것보다도 500억 원 정도 더 나온 게 대부분 석탄 사업에서 나왔고요. 3분기도 지속적으로 석탄 가격이 올랐지만 10월 달에 한 번 더 점프업을 했기 때문에 10월 달에만 3분기 대비해서 8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또 이게 후행 반영되는 걸 감안하면은 4분기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증산을 감안할 때는 석탄 사업 이익이 꽤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LG U+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LG U+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 의견 바이하고 목표 주가 18,000원 유지하고요. 올해 이제 통신사들이 5G 때문에 이제 실적들이 워낙 좋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선뿐만 아니고 저희가 IPTV라고 불리는 스마트 홈 쪽하고요. B2B로 불리는 기업 인프라 쪽도 두 자릿수대 성장 좀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사들 이제 배당이 좀 많이 부각되는 연말 시즌에 다가오고 있고요. 올해 이제 LG U+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을 200원을 줬는데도 그 연말 35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실적 성장이 워낙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750원 정도 주당 배당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당 성향이 LG U+가 그동안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요. 이제 그 경쟁사들하고 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40%대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 주 중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오픈을 합니다. LG U+가 IPTV 쪽에서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통신업의 가입자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마케팅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하는 양호한 실적 기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바이오 산업 리포트인데 주말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중간 결과 공개 리포트입니다. 박병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국입니다. 그 화이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중간 결과가 11월 5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 노바백스 이런 백신 주가들뿐만 아니라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던 뭐 일라일릴리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 주가까지 쭉 내려왔었죠. 그리고 경쟁 약물에서 50%의 효과를 보였던 MSD의 주가도 10%가 빠졌는데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요. 증상을 보이고 나서 3일 이내에 투약한 환자 대상으로 28일간 추적을 했는데 89%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일 이내 투약했을 때에도 85%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 보시면 약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MSD가 공개한 $700와 유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이자가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다만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생산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18만 코스분 크게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까지 연말에 5천만 코스분까지는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외 다른 제약바이오 주가들까지 쭉 내려온 상황이라서 오늘도 좀 걱정이 되고 있긴 한데 지금 미래를 명확하게 보는 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건 예언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팔로우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백신을 투약받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재감염률이 얼마나 높게 나타날 것인가인데요.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지난 10월 1일에 랜싯이라는 유명한 저널에 관련된 그 모델링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백신 미투약 확진자가 재감염할 가능성은 이제 매우 높고 그래서 중화 항체의 생성률에 따라서 3개월에서 63개월 사이에 이제 발생을 하고 중간값은 16개월이다라고 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감염 후에 3개월 이내 합리적으로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은 일단 당연히 계속 맞아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